썰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40대 가장입니다. 첫 결혼에 실패하고 혼자 아들을 키우다 재혼했죠. 물론 세상 모든 이가 살면서 한 번쯤은 실패를 맛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혼은 제가 겪어본 실패 중에 가장 쓰리 쓴 경험이었습니다. 결혼할 때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상대가 불과 몇 년 만에 틈을 보이더군요. 그 뒤로 저는 사람을 믿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재혼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다시 용기를 내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네요. 오늘 저는 그런 아내와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게 용서될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 사건이 있었거든요. 실은 저는 아직도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보아요. 저는 전처와 꽤 오랜 기간 만나다 결혼했어요. 그래서 헤어지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하나 낳고부터 아내가 저를 귀찮아한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처음에는 산후 우울증 같은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모르니 더 신경을 써줘야 한다고 했죠. 그 말을 들은 후부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어요. 기념일에는 몰래 케이크를 주문해서 이벤트도 하고 선물도 자주 사줬어요. 하지만 아내의 냉랭한 태도는 여전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아이가 두 돌이 됐을 때 결국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아내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었던 겁니다. 전처에게는 잊지 못하던 대학 선배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남자가 저희의 결혼 후에 이혼을 했던 겁니다. 전처는 그 사람과의 결혼을 원했다더군요. 하지만 남자가 집안에서 정해준 여자에게 가버렸던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를 만나다가 나이가 차니 결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우연히 대학 선후배 모임에서 남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아내의 내적 갈등과 방황이 시작된 겁니다. 전처는 술에 취해 이런 말을 넋두리처럼 늘어놓으며 울더군요. 아무것도 모르고 모든 게 산후 우울증인 줄 알았던 저는 배신감에 몸서리쳤습니다. 그리고 절대 이혼할 수 없다고 버텼죠. 하지만 마음이 없는 사람과의 결혼 생활은 지옥이었어요. 서로를 소 닭 보듯이 쳐다보며 집안에는 정적만 흘렀습니다. 부모가 화목하지 못하니 어린애도 눈치를 보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즐거워야 할 퇴근 시간이 제게는 고역으로 느껴졌어요. 그러자 견디다 못했는지 아내가 먼저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소송을 하더군요. 그때부터가 진흙탕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연히 이혼의 책임은 아내에게 있었지만 변호사는 인정하지 않았죠. 전처의 변호사는 입에 거품을 물며 제가 이혼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결혼 생활 중에 다툼은 부풀리고 없던 사실도 만들어내더군요. 그 모든 게 다 조금이라도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더 받아내려는 몸부림이었죠. 제 변호사는 아내가 옛사랑 때문에 이혼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 모든 원인이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제 탓이라고 흡수했어요. 그렇게 거듭되는 다툼 속에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백기를 들고 말았어요. 양육권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아내에게 위자료와 얼마간의 재산 분할을 해주기로 한 거죠. 그러자 아내는 두말 없이 양육권을 넘기고서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한번 아내에게 실망했네요. 배 아파 낳은 자식보다 돈이 더 중요한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욱 미련 없이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후 저는 함께 살던 아파트를 처분해 아내에게 약속한 금액을 건넸어요. 그리고 아이와 함께 본가 근처에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아직 어린 아들에게 할머니의 손길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는 3년을 호래비로 지냈답니다. 그러다 아들이 7살이 되었을 때 지금의 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내는 제 단골 식당 주인의 조카였어요. 항상 제가 혼자 다니는 걸 보고 어느 날 식당 주인이 넌지시 묻더군요. 매일 혼자 다니는 걸 보니 모총각이요? 아닙니다. 저 돌싱이에요. 아들도 하나 있고요. 아유, 그래? 애는 몇 살인데? 이제 7살 됐어요. 그렇구먼. 보니까 좋은 회사 다니는 것 같은데 뭔 일 하는지 좀 물어봐도 되려나? 자동차 회사 다녀요. 자동차 디자인하는 일을 하거든요. 저는 식당 주인 아주머니의 물음에 망설임 없이 넙죽넙죽 대답했답니다. 평소 안면이 있었던 터라 거부감이 없었거든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대뜸 자기 조카 딸을 만나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당황했지만 계속 거절하기가 어려워 약속을 정하게 됐어요. 바로 그렇게 만나게 된 게 지금의 아내였던 거죠. 아내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말투가 차분하고 항상 웃는 얼굴이더군요. 저는 그런 아내가 단아해 보여서 마음에 들었어요. 아내 역시 저처럼 이혼하고 4살짜리 딸을 키우고 있어 통하는 점도 많았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결혼을 생각했던 건 아니었어요. 상처가 있었던 만큼 둘 다 신중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더구나 저희는 딸린 자식들도 있는 처지였으니까요. 하지만 남녀가 서로 끌리는데 장사가 없더군요. 저희는 결국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을 약속하게 됐네요. 그래서 서로의 아이들을 만나고 부모님께 인사도 갔죠. 다행히 처갓집에서는 저를 반겨주셨고 딸아이도 잘 따라주었어요. 말수덕은 아들과 지내다 조잘조잘 떠드는 딸을 보니 절로 정이 가더라고요. 저희 아들도 수줍어하긴 했지만 아내를 보고 큰 거부감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시름을 덜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 게 저희 본가였어요. 한데 어머니는 재혼하겠다고 나선 저희를 탐탁지 않게 바라보셨습니다. 어머니의 반대를 예상하지 못한 저는 당황스럽기만 하더군요. 물론 어머니가 격분해서 반대하고 나서신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밥 먹는 내내 말씀도 없이 서먹하게 구셨네요. 저는 아내를 배웅하고 돌아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 마음에 안 드세요? 엄마가 누굴 그렇게 어색하게 대하는 거 처음 봐요. 첫 만남에서도 낯가리고 그러는 분 아니잖아요. 아니,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다. 근데 너희 둘 다 실패한 경험이 있지 않니? 너무 성급한 것 같아. 더구나 애들도 있잖아. 좀 더 시간을 두고 만나보다가 몇 년 후에도 변함이 없거든. 그때 생각해봐. 엄마, 저희도 충분히 생각해보고 결정한 거예요. 다행히 애들도 잘 따라주고 더 미룰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힘든 시간 보낸 만큼 빨리 안정적인 가정 이루고 싶어요.
생각대로만 되면 오죽 좋겠니? 하지만 너도 겪어봤잖아. 맘먹은 대로 안 되는 게 결혼 생활이다. 너희 아버지는 30년이 넘게 내 속을 뒤집다 돌아가셨어. 부부라는 게 참 잘 맞기가 힘든 거야. 난 아들 2번 이혼하는 꼴은 못 본다. 그러니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 엄마, 시작도 하기 전에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 사람은 영우 엄마랑은 달라요. 참을성 있게 애들 돌보는 사람이라 욱하는 것도 없고 참하다고요. 너는 다 좋은데 여자 보는 눈이 너무 없어. 그리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자기 자식도 때리고 내다 버리는 세상이야. 근데 전처자식을 어떻게 내야 할지 알게 뭐냐? 네가 24시간 붙어서 지켜볼 것도 아니고 여자 말에 그냥 속을 게 뻔해. 난 그것도 큰 걱정이다. 무슨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 사람 어린이집 애들도 얼마나 예뻐하는 줄 아세요? 주말에도 다치냐 어떤지 부모한테 안부 전화하는 사람이에요. 일부 이상한 사람들 보고 멀쩡한 사람을 색안경 쓰고 보시면 안 되죠. 그런 여자들이 나 못된 여자요 하고 얼굴에 쓰고 다니지. 내가 이러니 안심이 안 되는 거야. 남자들은 눈치가 없어서 집에서 애가 무슨 일을 당해도 모를 수 있다니까. 계모라고 다 못된 건 아니지만 10개 물속보다 알 수 없는 게 사람 마음이다. 그러니 너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다시 생각해봐. 저는 엄마가 재혼을 바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영우 봐주시기도 힘드실 거고. 제가 안정된 가정 가지는 거 싫으세요? 누가 하지 말라니? 2번째는 좀 신중하라는 거잖아. 1년 가지고는 모자라. 애들도 아직 어리고.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잔 거야. 엄마, 저희 친구니 많이 생각했어요. 엄마가 뭘 걱정하시는지는 알지만 영우한테도 그게 좋아요. 엄마가 잘 봐주시긴 하지만 또래 엄마끼리 통하는 게 있잖아요. 영우가 더 크면 친구들 사이에서 겉돌게 될까봐 그것도 걱정돼요. 그러니 믿고 지켜봐 주세요. 그러면서 저는 재혼을 밀어붙였습니다. 아내도 어머니의 반대에 주춤했지만 결국 제 뜻을 따라주었죠. 그래서 저희는 재혼하고 4사람이 함께하는 가정을 이루었네요. 그런데 결혼 준비로라며 아내는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그 선택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2 아이가 아직 어리잖아요. 여우도 이제 몇 달 뒤면 학교 들어갈 거니까 신경 써야 할 게 많아요. 저번에 보니까 아직 한 달도 못 된 것 같던데. 애를 데리고 집에서 시간 좀 많이 보내려고요. 괜찮죠? 나야 고맙지. 내가 생각 못한 부분까지 신경 쓰고. 역시 애한테는 엄마가 있어야 하나 봐. 난 애들이 집을 떠올리면 포근한 기분을 느꼈으면 좋겠어. 근데 당신이 있어서 그게 가능할 것 같아. 내가 잘 모르지만 부탁만 하면 많이 도와주도록 노력할게. 그러니까 힘든 부분 생기면 꼭 말해줘. 알았어요. 걱정 말아요. 그렇게 아내는 자기 일까지 접어가며 가정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재혼 후 저희 아들을 보는 사람마다 좋은 말을 건네더라고요. 한 번은 퇴근하며 마트에 들렀더니 주인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이 걸더군요. 아유, 새 신랑 얼굴이 폈네. 안 그래도 그 집 아들도 엄마가 생기더니 애가 깔끔해졌어.
전에는 할머니가 그냥 막 주워 입혀서 그런가 좀 그랬지 왜. 나도 할머니지만 우리야 뭐 애한테 뭘 입혀야 예쁜지 아나? 그냥 춥지 않고 덥지 않으면 그만이지. 아 근데 요즘은 애가 몰끔해졌더라고. 우리 손녀가 그러는데 유치원에서도 영우한테 좋은 냄새 난다고 애들한테 아주 인기래. 저번에 소풍 때는 무슨 곰돌이 주먹밥을 싸왔다나? 지 엄마한테 자기는 왜 그런 거 안 해줬냐고 타박을 하더라고. 그 말에 저는 새삼 아내가 고마웠습니다. 전에는 유치원 상담을 갈 때마다 아이가 겉돈다고 걱정을 듣곤 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졌다고 하니 안심이 됐어요. 그리고 저도 재혼을 하고 나니 사는 재미가 뭔지 알겠더군요. 전에는 집에 돌아가도 별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녁 약속을 잡아 밖으로 돌곤 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을 들이고 나니 퇴근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지더라고요. 따끈한 저녁을 먹으며 하루 일과를 얘기하는 그 시간이 저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죠. 그러던 어느 주말 아들과 축구를 하고 들어와 오랜만에 같이 목욕을 했어요. 그런데 아들 몸 여기저기에 작은 상처와 멍자국이 보이더군요. 저는 의아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영우야, 이게 뭐야? 허벅지에 왜 멍이 있어? 어디 부딪혔어? 응? 몰라. 안 아픈데? 그래. 그럼 이거는 여기 팔에도 상처가 있잖아. 옷 입어서 아빠가 못 봤네. 언제 이런 거야? 몰라. 기억 안 나. 저는 아들의 몸을 구석구석 살펴보고 몇 개의 상처를 더 발견했습니다. 전에 없던 상처를 보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하지만 친구들과 장난치다 그랬을 거라 가볍게 여기고 넘어갔네요. 얼마 후 저는 제주도로 출장을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서 어머니가 생각나 오메기떡을 샀죠. 그래서 그걸 전해드리려고 집보다 먼저 본가에 들렸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뜻밖의 말씀을 꺼내셨어요. 얘, 지금 이런 떡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 출장 간 날 내가 너희 집에 들렀는데 큰일이 났더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유, 글쎄. 네 처가 영우를 쥐 잡듯이 잡고 있더라.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내가 들어가는 것도 모르더라고. 거기다가 애한테 손찌검까지 했어. 아, 근데 그때가 처음이 아니지 싶더라. 네? 그 사람이요? 아, 엄마가 잘못 보신 거겠죠. 그럴 리가 없어요. 너 이 애미 말을 못 믿어? 아,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는데 아직도 그러는 거야? 집사람이 애 생각을 올바나 하는데요. 영호가 반찬투정해도 눈 한 번 흘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애들도 차별 없이 똑같이 대하고요. 어쩜 남자들이란. 그럼 너 있는 데서 애를 때리겠어? 그래서 내가 뭘 했니? 여자 잘못 들이면 큰일 난다고 했지? 너 이제 어떡할 거냐? 영우 그 불쌍한 것이 엄마도 없이 자랐는데 이젠 계모한테 맡기까지 하니. 나는 더 이상 내 새끼가 맞고 사는 꼴은 못 본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애 더 상처 주지 말고 갈라서. 어머니, 아직도 계모 타령이세요? 영우가 잘못한 게 있으니 훈육 좀 했나 보죠. 그래도 애를 때린 건 잘못한 거니까 제가 잘 말해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때리는 것도 버릇이야. 한 대가 두 대가 되고 두 대가 10대가 되는 법이다. 안 그래도 요즘 영우 얼굴이 어두운 게 이상하다 싶었어. 넌 그동안 그런 거 한 번도 못 느꼈어? 전혀요. 같이 사는 제가 모르는 일을 한 번 보고 어떻게 하세요? 무슨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영우 진짜 잘 지내요. 얘가 정말 정신 차려 아들. 제발 네 와이프 조심해라. 그러다 정말 큰일 나.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어머니는 고지듣지 않으시더군요. 그러면서 계속 더 늦기 전에 헤어지라는 말씀만 반복하셨어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서둘러 본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까지 가며 다시 한번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려 봤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리가 없다는 결론이었어요. 아내는 천사 같은 미소로 아들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문득 며칠 전 목욕할 때의 일이 떠오르더군요. 아들의 몸에 뭔가 상처들이 있었던 게 생각난 거죠. 그러면서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싹을 틔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심증만으로 아내를 몰아세울 수는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 그런 제 의심에 볼을 지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는 몸이 좋지 않아서 아내에게 연락을 못한 채 조퇴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 아내가 화가 난 목소리로 언성을 높이고 있더군요. 영우 너 정말 이럴 거야? 이리 와서 시키는 대로 해. 아니야, 싫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리 와. 싫어, 싫단 말이야. 아줌마 미워, 저리 가. 너 자꾸 이럴래? 엄마 진짜 화낼 거야. 그러더니 아내가 억지로 아이를 잡아당겨 팔다리를 붙잡는 게 보였어요. 아이가 반항하자 아내가 완력으로 아들을 더욱 세게 잡아당기더군요. 저는 더 이상 그 모습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아내를 부르며 거실로 들어갔네요. 여보, 나왔어. 어머, 당신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아직 저녁 준비도 못했는데 미리 연락을 좀 주지. 갑작스러운 저의 등장에 아내는 당황하며 대답하더군요. 그러면서 아들을 붙잡았던 팔을 슬쩍 풀고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 사이 간신히 풀려난 아들은 다급하게 제 방으로 들어갔죠. 저는 아내가 너무 괘씸했습니다. 하지만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며 물었어요. 뭐하고 있었어? 큰 소리가 나는 것 같던데. 아, 애들이랑 뭐를 좀 하다가. 별일 아니에요. 어서 씻어요. 빨리 저녁 차릴게요. 그래? 나 배 많이 안 고프니까 천천히 해. 아내는 그런 저에게 웃어 보이며 종종거렁으로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길로 방에 들어가 아이를 살펴봤습니다. 아들은 잔뜩 골인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말하더군요. 아빠, 나 아줌마 싫어. 너무너무 싫어. 왜? 너한테 맛있는 밥도 해주시고 옷도 깨끗하게 입혀주시는데 왜 싫어? 아빠는 아무것도 몰라. 아줌마가 나 맨날 못 살게 군단 말이야. 저는 아들의 말에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안아주기만 했습니다. 결국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잠을 자지 못한 채 출근했어요.
저의 두 번째 선택마저 틀린 것일까봐 겁이 나고 심란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침에 출근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한폭탄이라도 안고 있는 것처럼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오전 회의를 마치고 나오자 휴대폰이 울렸어요. 바로 어머니의 전화였죠. 어머니는 평소 일에 방해가 될까봐 근무 시간에 연락하신 적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급한 일이 생겼기에 전화를 하신 건지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긴장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네요. 엄마, 이 시간은 무슨 일이세요? 예, 내가 뭘 했니? 그러게 진짜 엄마 말을 들었어야지. 귀엽고 멀쩡한 애를 잡아야 정신을 차릴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지금 오시는 거예요? 너 빨리 병원으로 와. 영우가. 저는 어머니의 울음 섞인 목소리를 듣자 갑자기 우환이 되는 것처럼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휴대폰을 든 채로 사무실을 달려나와 택시를 잡았죠. 어머니는 병원에 도착한 저를 보자 울며 매달리셨어요. 그러면서 눈물로 엉망이 된 얼굴로 말씀하시더군요. 영우가 수술을 받아야 한단다. 의사한테 뭔 사념을 듣긴 했는데 내가 정신이 없어서. 네가 다시 가서 들어봐라. 어디 사인도 해야 한다는데 겁이 나서 뭘 할 수가 있어야지. 그때 의사가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아들의 상태를 설명하고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하더군요. 아들은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며 뇌출혈이 생겼다고 해요. 구토하고 편마비 증상을 보이다가 의식을 잃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응급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서류에 사인했지만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워 정신이 없었어요. 그 뒤로도 의료진이 번갈아 와서 무슨 말인가를 전했지만 제대로 귀에 들어오지 않았네요. 그리고 얼마 뒤에 아들이 수술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자 그제야 퍼뜩 정신이 차려졌습니다. 어머니는 의식 없는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셨죠. 이윽고 수술실 문이 닫히고 전광판에 저희 아들의 이름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수술 중이라는 문구가 뜨더군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집사람은요? 그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 독한 기집애 얘기는 꺼내지도 마라. 지금 경찰서에 있어. 저는 생각지도 못한 어머니의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경찰서라뇨? 그 사람이 왜요? 애가 과자를 사달라고 조른 모양이다. 아무리 성질이 나도 그렇지. 같이 계단을 내려오다 애를 밀어서 그만. 아휴, 내가 차마 말을 못하겠다. 네가 나중에 경찰서 가서 들어. 애를 밀어요. 그 사람이요. 설마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너 지금 이 지경을 보고도 그 화상편을 드는 거야? 그러게 내가 뭘 했냐. 처음부터 말렸지. 어미 말을 들었으면 애도 안 다쳤을 거 아니야. 아유, 저 안쓰러운 애를 어떡하면 좋아. 그것이 전저 자식을 키우려니 배알이 꼴렸던 거야. 그래서 일부러 그런 게 틀림없다. 그게 평소에도 영우 바라보는 눈빛이 영 수상쩍었어. 아주 못마땅한 표정이더라고.
저는 오열하는 어머니를 보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좀 더 빨리 아내 문제를 알아채지 못한 스스로를 원망했죠. 그리고 차가운 수술실에서 혼자 사투를 벌이고 있을 아들을 생각하니 너무나 죄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엇검의 시간 같은 몇 시간이 흘렀어요. 수술을 마친 아들은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자그마한 몸에 의료기기를 주렁주렁 달고 있더군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니 가슴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리고 아내를 향해 생전 느껴보지 못한 사리까지 느껴졌답니다. 그대로 아이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저도 제정신으로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다행히 아이는 수술 경과가 좋았습니다. 실혈도 잘 잡히고 다른 이상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이가 의식을 회복해 조금씩 의사표현을 하자 저도 마음이 놓이기 시작했네요. 그래서 경찰에 연락해 볼 여유가 생겼죠. 아내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졌기 때문입니다. 한데 아내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모양이었어요. 아동학대 혐의도 계단에서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것도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우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에게 아들을 부탁하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아내의 죄를 입증해줄 증거가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제가 거실에 설치해둔 CCTV였어요. 사실 저는 어머니가 하도 계모들의 못된 행동을 걱정하는 통에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어요. 하지만 아내가 알면 기분 나빠할 것 같아 말할 수가 없었죠. 그 CCTV는 결혼할 때 혹시나 하고 설치했던 카메라였어요. 한데 시간이 지나며 걱정을 잊었던 탓에 자연히 CCTV의 존재도 제 머릿속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아들이 다치며 그 카메라가 다시 생각났어요. 저는 집에 들어가 CCTV의 녹화본을 가져왔어요. 하지만 차마 그 영상을 제 눈으로 확인할 용기는 나지 않더군요. 그래서 정작 저는 영상을 확인하지 못한 채 바로 경찰에 제출하게 됐네요. 그 자료만 있으면 분명 아내의 처벌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증거 영상을 제출하고 얼마 되지 않아 경찰들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참고인 자격으로 저를 데리러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너무나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경찰들이 다가와 갑자기 연행해 간 건 바로 저희 어머니였어요. 그러면서 얼어붙은 채 서 있는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던지는 게 아니겠어요? 정경자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리고 여제는 피해 아동이 회복되는 대로 추가 조사할 예정이고요. 다행히 제출해 주신 자료에 모든 증거가 담겨 있더군요. 그게 무슨... 그럼 저희 아내가 아니라 어머니가 아이를 해코지했다는 말씀이세요? 영상 확인해보지 않으셨어요? 그럼 지금 같이 가서 한번 보시죠. 저는 귀신에 홀린 기분이었습니다. 아내를 벌주려고 가져간 영상이 어머니를 체포당하게 만들다니 도통 이해가 되질 않았죠. 하지만 경찰서에 도착해 제 눈으로 직접 영상을 확인하고서야 모든 의문이 풀렸네요. 영상에는 저희 아들을 때리고 윽박지르는 어머니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손자라면 끔찍히 아끼던 분이 바로 저희 어머니셨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어머니를 향해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왜 엄마가 영을... 아니다. 아니야. 이게 다 그 여우 짓이다. 그 여우가 날 잡으려고 일부러 저런 걸 설치해두고 날 모함한 거야. 엄마, 저 카메라는 제가 설치한 거예요. 엄마가 하도 걱정을 하시길래 제 손으로 설치했다고요. 그리고 저기 엄마가 여우를 때리는 게 저렇게 찍혀있잖아요. 모함은 무슨 모함이에요. 어머니는 제가 소리치자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더니 더듬거리며 말씀하셨죠. 나는 그냥 상처랑 목만 조금 내려고 그랬어. 그래서 안 아픈 곳만 때렸다. 내 새끼 때리는데 나라고 어디 마음이 편했을라고? 그래도 어쩌겠어. 네가 그 여우한테 빠져서 이 어미 말은 들은 척도 안 하는데. 뭐라고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런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애를 때렸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그래야 네가 빨리 정신을 차리지. 안 그러면 그게 언제라도 영혼을 터잡았을 거야. 아내로 막을거 호미로 미리 막아보려고 한 거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그렇게 그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안 다니세요? 그래서 그 사람 내쫓자고 멀쩡한 손자를 때려요? 애가 무슨 죄가 있어요? 죄가 왜 없어? 네 전처자식으로 태어난 게 죄지. 그러니 저도 감당해야 할 건 해야지. 지혜미가 널 그렇게 괴롭히고 돈까지 말아먹고 튀었으면 걔도 죄가 아주 없는 건 아니잖니. 어머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영우를 그런 마음으로 돌보셨어요? 전처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영우도 미워하신 거냐고요? 그래서 새 사람도 내쫓을 겸 미운 마음도 담아서 애를 때리신 거예요? 아니야. 내가 아무리 그것들이 밉다고 그래도 네 자식을 입으로 때리기야 했겠어?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몇 번 때리는 신용만 한 거야. 애가 아팠으면 말은 했겠지. 왜 가만히 있었겠니? 혹시 우리 영호가 계단에서 넘어진 것도 엄마가 그러신 거 아니죠? 그게 무슨 가당치도 않은 소리야. 난 그 다리에 있지도 않았어. 그건 분명히 네 처가 그런 거야. 내가 언젠가 그게 큰 사고 칠 줄 알았다고 했잖아. 그때 경찰 중 한 명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낙상사고는 피해 아동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보입니다. 저희가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 블랙박스를 입수해 조사했거든요. 임여정 씨는 사고 당시 아드님과 거리가 좀 떨어져 있었어요. 아이를 떠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리고 그때 오히려 아동을 구하려고 했던 걸로 보여지더군요. 그리고 제출해주신 CCTV 영상 어디에서도 아동학대로 보이는 혐의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무혐의 처분으로 나가게 되실 거예요. 결국 어머니는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어요. 조사 결과 모든 진실이 밝혀졌죠. 어머니는 아내가 전 남편의 자식을 키우며 제 돈을 축내는 게 싫었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전처처럼 제 뒤통수를 치고 재산만 빼서 이혼할 거라고 생각했다네요. 그래서 어머니가 흥신소에 아내의 전 남편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나 봐요. 두 사람의 이혼 사유가 궁금하셨던 거죠. 아내는 전 남편의 주사와 주폭 때문에 이혼한 거였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통해서 전 부인의 재혼 사실을 알게 된 남자가 앙심을 품었나 보더군요. 그래서 어머니에게는 아내가 바람기가 많고 사치스러워서 헤어졌다고 말했더라고요. 그러니 어머니는 가뜩이나 못마땅했던 아내를 한시도 제 곁에 두기가 싫었던 거죠. 그래서 입으로 아이를 때려 뭔가 상처가 나게 만들고 제가 아내를 의심하게 한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저희가 꿈쩍하지 않자 마지막 방법으로 아이를 이용한 것 같더군요. 어머니는 아들에게 새엄마 때문에 전처가 돌아오지 못한다고 했답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잘 따라서 저희 아내를 쫓아내야 한다고 했다네요. 여기서 충격적인 건 아이에게 아내와 함께 있을 때 계단에서 넘어져 다쳐야 한다고 강요했다고 하더군요. 심지어는 꼭 아내 손을 잡고 넘어져야 한다고 말이에요. 결국 아내를 궁지로 모을 생각이었던 거죠. 말만 들어도 너무나 끔찍하고 엽기적인 생각이 아닌가요? 저를 낳아준 어머니가 벌인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전처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재산도 잃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어머니의 모든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아동의 신체와 정신건강에 손상을 준 혐의로 구속되고 말았어요. 하지만 초범인 것과 고령인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 판정을 받게 됐네요. 그리고 다행히 아들은 몸을 회복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아내를 볼 면목이 없었어요. 어쨌든 저도 의심스러운 마음에 CCTV를 설치했잖아요. 거기다가 아들을 해코지했다고 믿었던 것도 사실이니까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아내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죄하며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했어요. 사실 이혼까지도 각오했네요. 하지만 아내는 그런 저를 일으켜 다독여 주었어요. 사람이니 그럴 수 있다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함께 아들의 망가진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주자고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어머니와 절연하고 오직 저희 네 식구를 위한 삶을 살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들은 아내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죠. 예전 경찰서에서 CCTV를 확인했을 때 아들은 아내에 대한 적개심이 상당해 보였어요. 아마도 저희 어머니에게 제대로 세뇌당한 것 같더군요. 그래도 아내는 인상 한번 쓰지 않고 그 반항을 다 받아주며 아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내를 의심하게 된 그날의 오해도 풀리게 됐죠. 그날 아내는 아들의 몸에 난 상처를 발견하고 놀란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약을 가져와 아들에게 발라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극렬하게 반항하더군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아내가 아들을 힘으로 제압해 약을 발라주려던 거였어요. 그 모습이 모두 CCTV에 고스란히 남아있었네요. 저는 그때 또 한 번 미안함의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아내를 믿어줬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후회가 늘 제 마음을 무겁게 하네요. 요즘 아내는 아들과 함께 미술치료를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아동 심리상담센터에도 나가고 있죠. 그러다 보면 언젠가 아이 마음의 응어리와 오해도 풀어질 날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저희 가족에게 밝은 날이 찾아오길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어머니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 나가야 할지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물론 지난 모든 일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삐뚤어진 모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 고민이 많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현명한 말씀을 기다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잘못된 사랑으로 서로 오해하고 의심하고 그로 인해 상처받으셨을 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어느 누구보다 끈끈하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면 이 세상 그 어떤 일도 다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사연자님의 가족분들께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사연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